예, 이제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서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곧장 직행한 이분이 아직 임명 절차 남았지만 저희가 이제 명칭은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부를까 봐요. 예. 어제 이임식 자리에서 한 전 장관이 현실 정치에 대한 포부를 밝혔어요. 예, 이제 오전에 이제 내정 그리고 오후에 바로 이제 장관을 사퇴하고 이임식까지 초스피드로 치러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임식에서 이제 저 한동훈 장관은 저는 잘하고 싶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데 이런 표현이 굉장히 좀 기사화가 많이 됐어요. 네.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어쨌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당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구원 등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고 같이 가겠다.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판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화요일인 26일 당내 의결 절차를 거쳐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연말까지 비대위원 구성을 마친다는 계획이에요. 네. 요거는 제가 짧게 좀 논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스포츠에 이제 비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심해서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요게. 표현을. 그게 굉장히 많이 기사화가 됐잖아요. 저는 이제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스포츠에 이제 이런 격언이 있거든요. 공격은 관중을 부르고 수비는 승리를 부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은 지금 당내에서 한동훈 장관한테 구원 투수가 돼달라고 했어요. 그랬잖아요. 지금 빨리 등판해서 써달라. 근데 본인은 갑자기 타석에 쓰려고 합니다. 난 치겠다. 나는 치겠다. 이게 괜히 단이 그냥 핀트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격 본능이 매우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 본인이 떴던 게 민주당을 받아치고 민주당 공격하고 이러면서 장관으로서 막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격 본능을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타석에 서서 지금 투앤말 투 스트라이크 아웃 이 상황에서 홈런을 치고 싶은 거야. 한 방에 역전. 근데 지금은 수비를 해야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단한 집토끼들 잡아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6.29선언 막 얘기고 나오고 있는데 그게 그때 노태우가 그때 이제 야당을 공격을 잘해가지고 이게 대통령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내에서 이런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의 화법이라든지 이런 공격 본능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좀 나오는 상황이 이제 이런 미스매치업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포지션에 대해서 온도차가 좀 느껴지는 그런 비유가 좀 보이는데 윤재혁 당대표 권한대행이 기자간담회에서 지명 이유 밝혔잖아요. 예. 세 가지 정도 크게 얘기를 했어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청년층과 중도층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고 우리 당 보수 지지층 재결집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혁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는 86 운동권, 586이라고 요즘 불리죠. 네. 586이 운동권 출신이 주도하는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 그로 인한 극한 정쟁으로 질식 상태에 빠져 있다. 한동훈 비대위를 통해 어제와 전혀 다른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럴 줄 알았으면 비대위원장 논의 과정에서 다른 소리를 눈치 없이 안 내는 건데 살짝 후회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솔직한 속내네요. 네. 강하게 좀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고요. 국민의힘 3선 중진인 하태경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제안을 했는데 비대위의 세대 교체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586 전당인 민주당하고 좀 대비가 될 수 있도록 70년대, 80년대, 90년대 생으로 비대위원회 다 채워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은 586을 이제 심판하겠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천하용인 등 당내 청년 정치인들 명단을 이제 나열을 했는데 이 중에서 오늘 그 김용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신당에 나는 가지 않겠다.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내 잔류가 유력한 상황이라서 비대위원회 들어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고 이제 대통령 아바타다. 이른바 윤바타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랬어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여야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이제 소통에 대해서 주문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과감하게 할 소리를 해 주십시오. 특검도 받자.
대통령실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을 이번 기회에 털어내고 당당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되면 좋겠다. 지금 쌍특검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받는 것이 혁신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김종배 시선집중에도 나왔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장관이었을 때 특검법의 악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중립선을 훼손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윤심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소통의 질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한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장점이 될 수 있다. 기본적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허물없고 진솔한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거를 보면서 좀 느낀 점은 김기현 대표는 그러면은 신뢰가 없었구나. 그래서 끌어내려졌구나. 뭐 이준석이야 원래 뭐 신뢰가 없었다고 치고 김기현도 없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윤 대통령과의 소통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 소통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제 여야가 다른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이쪽에서는 특검도 받고 다 받게 만드는 소통을 주문한다면 여당 쪽에서는 이제 소통을 하면서 뭔가 직할 체제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예. 채널A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있는 그대로 내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지금 보수 언론 쪽에서 계속 나오는데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TV조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자체장 국민의힘 지자체장의 입을 통해서 한동훈이 내 말 제일 잘 안 들을 사람 이런 거 했잖아요.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과의 자리에서 검사 시절부터 한동훈의 상사로서 지시해 본 적이 없고 늘 의견을 구해왔다. 그래서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발언이 좀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도 지난 19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윤 대통령과 나는 서로 다른 것을 같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고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너무 똑같아서 그동안 서로 조율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런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사하는 뭐 이런 스타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하다. 집요하게 좀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정치는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윤상현 의원이 아까도 잠깐 언급하긴 하셨는데 이제 수직적 당정 관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두환 노태우 관계를 예로 들었더라고요. 일단 요거는 제가 조금 미스매치다. 그러니까 잘못된 예시다라는 건데 지금 서울의 보험으로 지금 900만을 넘어서 1000만 명을 달려가고 있는데 전두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노태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뭐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으나 이거를 언급하는 거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게 별로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윤상현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분이 운명 공동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6.29 민주화 선언을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국민적인 뜻인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노태우가 87년에 이제 6.29 선언한 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변화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이 비유 자체가 안 좋은 것들을 좀 상기시키는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6.29 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전두환 씨가 당시에 더 이상 장기 집권을 하려다가 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노태우가 잡는 것이 더 낫겠다. 계속 야당한테 넘어갔느니 그래가지고 본인이 사실상 레임덕을 자초한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임기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1년 반 됐고 앞으로 3년 반이 남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6.29 선언을 1982년에 하는 꼴이에요, 지금. 이 87년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레임덕을 앞으로 남은 3년 반을 레임덕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 이게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좀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제 한나땡이라는 표현이 이제 썼는데 뭐 한동훈 나오면 땡큐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친명계의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이거 절대 만만한 상대 아닌데라고 좀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그렇죠. 한나땡 뭐 한동훈 나오면 땡큐 요거는 뭐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그 전에서부터 뭐 이제 정치 등판한다 뭐 총선 나온다 했을 때부터 이제 많이 쓰였던 민주당에서 많이 쓰였던 단어죠. 정성호 의원이 이제 SNS에 글을 썼는데
한나땡을 말하는 분들의 1차원적인 사고를 보니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성호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은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는 사람이다. 술을 좋아한다는 윤 대통령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다. 냉철한 판단과 강력한 실행으로 여당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고 그 점에 대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았을 것. 한동훈 위원장의 실책만 기다리다 방심하다가는 필패할 것이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는 뭐 저도 알겠는데 그거의 근거가 술을 안 마셔서 그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예. 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어제 잠시 속보로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거 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일제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2차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를 했어요. 소송 내용 좀 볼까요? 예. 그러니까 2013년, 2014년에 미쯔비시와 일본제철을 상대로 이제 법정 다툼을 시작을 했는데 어제 이제 판결이 나오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동구로 피해자들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고 그래서 가족품에서 이제 영정 사진으로 어제 이제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이 이들에게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대법원이 미쯔비시와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확정 판결을 내놓은 지 5년 만에 이를 재확인한 겁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2018년 첫 확정 판결 전까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다. 2018년 판결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못 박은 것이라고 이제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판결인데도 5년이나 이제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해서 지금 배상금을 받아내는 실질적인 조치를 이제 1년 반째 지금 미루고 있는데 어떤 이제 판단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판결 직후에 일본 정부가 이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예, 그 반발은 사실은 항상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일본 측의 논리는 이거는 한 국가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의 이를테면은 이제 법정에 설 수 없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국가는 아니고 이제 기업이니까 네. 한일 청구권 협상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다라는 이제 주장을 이제 막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정부한테 한국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서 이제 항의를 했고요. 그리고 요게 좀 눈에 띄었는데 일본은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결을 할 것이다.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 이런 상황이라서 어제 좀 이게 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 정부도 아니고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긴 건데 이걸 우리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싶고 좀 좀 의문이 드는 그런 대응이기도 하고 이제 어쨌든 우리 정부는 이제 한일 기업 기부 받아서 재단 만들어서 기금 마련해서 이제 변제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올해 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강력하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역사에 발목을 잡히면 안 되고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3자 변제안을 만든 건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라는 거를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한국 기업도 참여를 해서 돈을 내고 일본 기업도 참여해서 돈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기금으로 좀 해결을 하자라는 거였고 요게 예전에 이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나 일부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좀 거론됐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첫 번째는 돈이 없어요. 이 재단에. 이 재단이 지금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피해자 15명 중에 11명이 재단에서 판결금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40억 원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41억 원이 모였어요. 근데 41억 원 중에 40억 원은 포스코가 냈고요. 10개월 동안 모금한 게 1억 원입니다. 1억 원. 예,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낸 게 왜 그러냐면은 그것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기업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에 돈을 내는 게 이를테면은 일본의 그러니까 본인의 기업 이미지에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 거예요. 기업 쪽에 제가 물어보니까 아니 이거 우리가 좋은 취지로 낸다고 하더라도 왜 이거를 한국 기업이 이렇게 변상을 하느냐. 아,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서 우리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내기가 좀 꺼려진다라는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일본 기업은 아예 안 들어왔어요. 얘들은 일본 애들은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미 다 배상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제3자를 통해서 하는 것조차 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조차도 인정할 수 없고 이게 나중에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기업한테 지금 다 돈을 걷어서 해야 되는 거고 게다가 돈 모금도 안 되고 지금 왜냐하면은 법원에 계류돼 있는 게 한 60건 70건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동일한 비슷한 소송이 네. 그럼 계속 이게 또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이미 거의 다 썼다라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이제 공탁금까지 지금 걸어놓은 상황이라서 그거에까지 지금 돈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참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라서 결국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측에 좀 협조를 구해 최소한 이게 본인이 구상한 대로 제대로 굴러가려면은 일본 기업이 들어오든 뭐 다른 방식으로든 뭐가 들어와 가지고 제스처가 좀 화해 제스처, 반성의 제스처가 나와야지 그나마 정상적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김종배 시선 집중에 이제 피해자 그 소송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일본 기업의 책임을 한국 정부가 대신 지겠다고 해서 이 소송을 오랫동안 해왔던 주체로서는 굉장히 좀 힘이 빠지고 참담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임재성 변호사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고 잘생겼죠. 네. 미남입니다. 네. 네,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와 한국 정부와 싸우는 느낌이다.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좀 굉장히 좀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유족 본인의 의사를 외부에 알리는 것들에 대해서도 주저하거나 고민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정부랑 싸우는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유족들이나 이거 이제 원고들이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뭐 이렇게 좀 난감해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게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당연하게 본인이 피해를 입었으니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대립각이 이런 식으로 서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정부가 좀 외교적 해법을 조금 찾아내서 이분들도 좀 불편하지 않게 좀 답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에 많았는데 강정의 그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좀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지금 이전 아니면 철거하는 것이 어떻게 지금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냐라고 하니까 행적이 여러 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라고 후보자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부의 입장은 이제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시아버지가 권태휴 선생인데 이제 조선 의용대 출신이에요. 이게 김원봉 장군이 이제 이끌었던 데인데 그러면은 그 권태휴 시아버지가 좌익이라는 공격을 받더라도 이렇게 애매하게 답하겠느냐라고 하니까 강 후보자는 1945년 이후 정체성이 국민적 합의를 받기 어렵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만은 광복 이전에는 계열을 달리하더라도 모두 독립운동에 애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제 시부모와 시조부는 김원봉과는 결을 달리해 독립운동 이후 건국운도 하셨고 발전소도 지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홍범도 장군은 1943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45년 이후의 행적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45년 이후에 행적을 보고 다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에 좌익이라고 하더라도 네. 본인의 시아버지나 뭐 시조부가 이렇게 좌익 활동을 했더라도 그러면은 1943년에 돌아가신 분은 행적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이런 뭐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12.12 군사 반란이나 이제 고 백선혁 장군 친일 행적 논란은 어떤 입장이었어요? 12.12 군사 반란에 가담했던 유학성, 박중병을 포함한 여러 이제 시신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라는 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지적에는 국립묘지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직을 맡게 되면 다시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문구를 보훈부가 삭제를 했습니다. 네. 근데 백 장군의 이제 친일 행적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박민식 진보당에서 강성희 의원이 친일 임명사전에 친일 행적을 한 것으로 기록됐다고 자료를 봤다. 그 자료를 존중해야 한다고 이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후에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외교부 이차관 출신이 이제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이제 되니까 이제 전문성 논란이 계속 일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오영구 장관 후보자가 재래시장 가는 거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 왜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평소에도 어떤 민생 경제에 이제 관심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분은 이제 외교부만 했는데 왜 중소기업 벤처부냐 이거를 어제는 거의 전문성 논란만 계속 나온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오영주 장관 후보자가 그래서 근데 재래시장은 저도 가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예.
재래시장 가는 게 이제 전문성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성 우려를 잘 안다. 한국 업체들이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본인이 이제 외교부에 있을 때 그런 규정도 고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강조하면서 재래시장 가는 거를 좋아한다. 시장에 단골집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은평구에 산다고 본인이 밝혔더라고요. 네. 저도 은평구에 살거든요. 혹시 재래시장에서 마주친 적은 없는지 제가 다 자주 다니면서 자주 오시는지 한번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얘기를 할게요. 그 오늘이 사실 12구 참사 피해자인 조혜진 씨의 생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가족 분들이 진짜 이 추운 날씨에 국회 앞에서 지금 옷에 투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가지고 좀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어제 본회의 상정이 특별법이 불발됐잖아요. 예. 이게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 우선 해라 이러면서 예. 중재안까지 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처리를 하려면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인 28일에 쌍특검 하는 날 이제 같이 이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여야 간 이견이 너무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정치 공세를 위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특검이 들어간 거를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 삭제하자. 그리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하자라는 내용의 중재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은 뭐 또 특검을 안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좀 우리 유가족들의 좀 한을 좀 풀어드려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묘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